안녕하세요. 기술주 하면 딱 떠오르는 나스닥. 근데 오늘은 여기서 좀 뜻밖의 기회를 찾아볼까 합니다. 바로 나스닥 안에서도요, 꽤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소비재 대기업 세 곳을 좀 깊이 파고들 거예요. 마침 금리 인하 얘기도 슬슬 나오고 해서 그런지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회사들은 바로 펩시코, 컴캐스트,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이 세 회사 전부 나스닥 100 지수에도 들어가 있는 꽤 큰 기업들인데 현재 배당 수익률이 다 4%가 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세 기업 주가가 공교롭게도 다 지난 1년 동안 거의 52주 최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매력적인데 그 뒤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다는 현실이 같이 있는 셈이에요. 뭐랄까 시잘에서 잠시 좀 잊힌 주식들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곤 하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파헤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시장이 놓치고 있는 저평가된 가치주를 잡을 기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높은 배당률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위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치 함정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세 회사들 현재 상황이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한테 정말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펩시코입니다. 뭐 펩시콜라부터 시작해서 게토레이, 레이즈 감자칩까지 브랜드 정말 많잖아요. 근데 지난 1년 주가를 보니까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많이 내렸죠. 물론 작년에 음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했다는 건 감안해야겠지만요. 그래도 눈에 띄는 하락폭이에요. 근데 배당 수익률만 보면 투자자들 눈길 확 끌만 하고요. 멕시코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지난 8년 동안 매출이 계속 늘었고요.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다시 좋아지면서 9년 연속 성장,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아니, 주력인 음료 쪽이 좀 어려웠는데도 성장을 계속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브랜드 힘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비결이 뭘까요? 핵심 동력이랄까? 역시 그건 사업 다각화의 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펩시코는 스스로를 그냥 탄산음료 회사로만 묶어두지 않았거든요. 이미 프리토레이 통해서 스낵 사업 엄청 강력하게 맡고 있었고요. 아, 감자칩. 네. 네, 그리고 퀘이크 우츠로 아침 식사 시장에도 발을 들여놨죠. 거기에다가 2018년에는 소다스트림, 그 집에서 탄산수 만드는 기계 회사 있잖아요. 네, 알아요. 거기를 인수하면서 변화하는 트렌드에도 발맞췄고, 최근에는 또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엄청 크니까 그쪽 회사 지분도 늘리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제품 가짓수만 늘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장 엔진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잘 만든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아, 다각화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군요. 배당 쪽에서 보면 어때요? 주가가 내렸으니까 배당 매력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졌죠. 그리고 펩시코는 뭐랄까 배당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전설 같은 기업이에요. 올해 초에도 분기 배당금을 5% 올리면서 무려 53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왕 아닙니까? 그 지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53년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1년 예상되는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얼마나 줄 거냐, 이걸 보여주는 선행 배당 성향도 한 6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계속 줄 여력도 비교적 괜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평가 면에서도 좀 매력이 있을까요? 현재 펩시코 주가가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해서 한 17배,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세 회사 중에 이게 제일 낮은 주가 수익 비율, P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 막 엄청 올랐던 기술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의 높은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좀 부담은 덜한 수준이죠. 꾸준한 실적이나 배당 안정성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한번 따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펩시코는 사업 다각화로 시장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음으로 볼 컴캐스트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핵심 사업 모델 자체가 지금 큰 도전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죠. 컴캐스트 하면 케이블 TV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유명하고 또 NBC 유니버설이라는 엄청 큰 미디어 그룹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4.2%나 되는데 더 눈에 띄는 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가 고작 7배라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이거 뭐 거의 거저주는 수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싸 보이는데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근데 이 낮은 P 숫자 뒤에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숨어 있어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게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 부채요? 네. 단순히 주식 가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17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P가 7배가 맞아요. 근데 기업의 진짜 가치, 그러니까 부채까지 다 합친 기업 가치 EV로 보면 이게 한 2090억 달러거든요. 이걸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훨씬 크다는 거죠. P 배수가 거의 2배 가까이 확 뛰어버려요. 그렇군요. 부채를 고려하면 마냥 싸다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게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의 핵심 수입원,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케이블 TV랑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 지금 동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에요. 케이블 TV 가입자 줄어드는 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초고속 인터넷마저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건 좀 심각한 신호 같은데요. 이 두 사업이 컴캐스트 전체 매출이나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클 텐데 말이죠. 정확히 보셨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사업 부문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64% 정도 되고요. 조정 EBIPDI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이익. 여기서는 무려 83%를 차지했어요. 와, 83%요? 네. 그러니까 핵심 엔진의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컴캐스트에는 MBC 유니버설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잖아요. 방송, 영화, 테마파크, 요즘엔 스트리밍까지. 이 미디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이게 부진한 핵심 사업을 좀 만회할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나리오죠. MBC 유니버설은 뭐 방송 네트워크인 MBC, 영화 만드는 유니버설 픽처스, 그리고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스트리밍 서비스 피코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강력한 컨텐츠 IP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컨텐츠가 왕이다 이 말이 여전히 통하는 시대니까 이건 분명한 강점입니다. 그렇죠. 다만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의 경우는 좀 과제가 있어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시장에서 아직 확실하게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자산의 잠재력을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이 능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건 어떤가요? 배당 말고 다른 것도 좀 하고 있나요?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은 상당히 열심히 해왔어요. 배당 수익률 높은 것도 그렇지만 자사주 매입에도 돈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8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원이 넘는 돈인데 그만큼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어요. 이게 보통 주당 순이익을 높여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종합해보면 핵심 사업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컨텐츠 자산이랑 주주 환원이라는 기회가 같이 있는 상황이군요. 지난 1년간 주가가 22%나 빠졌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현재 높은 배당 수익률하고 또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거 그리고 잠재력 있는 미디어 자산 이런 걸 고려하면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관건은 역시 그 핵심 사업의 하락세를 얼마나 잘 막아내고 미디어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컴캐스트가 사업 모델 변화라는 내부적인 도전에 좀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크래프트 아인즈는 아예 회사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큰 변화를 앞두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워렌 버핏이라는 거물 투자자의 그림자도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크래프트 하인즈는 뭐 하인즈 케첩, 크래프트 맥앤치즈, 오스카 마이어 핫도그처럼 우리 식탁에서 정말 자주 보는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대 식품 회사죠. 이 회사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나스닥100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무려 6%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뉴스가 나오는 건데요. 회사를 아예 둘로 쪼개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 분할이요? 네,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뭐 치즈나 핫도그 같은 거. 그런 사업하고 케첩이나 통조림처럼 그냥 상온에 보관하는 사업. 이걸 각각 다른 회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상장 회사로요. 이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원래 크래프트랑 하인즈 이 두 회사를 합병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잖아요.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크래프트 하인즈 지분 27.5%를 가진 최대 주주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버핏이 이번 분할 계획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합병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분할에 반대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버핏의 우려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니,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쪼개면 각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규모의 경제 효과 같은 거, 그런 이점을 잃어버리고 나면 말이죠. 아, 네, 단순히 비용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분할된 각각의 회사가 이제 대형 마트 같은 유통 채널하고 협상할 때 힘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품 산업이라는 게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통망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느냐,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합병 시너지도 제대로 못 봤는데 분할 후에 각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군요. 그럼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높은 배당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분석가들은 대체로 내년 실적이 다시 좀 좋아지면서 현재 수준의 배당금을 주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분할하기 전 이야기고요. 회사가 실제로 둘로 딱 나뉜 후에 각각의 새 회사가 어떤 배당 정책을 가져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불확실성이 크네요. 네, 배당이 계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위험 요인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4%나 빠졌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강력한 브랜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 분할이 오히려 각 사업 부문의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을 펼치게 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치를 시장이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링비는 성장성이 더 높은 사업하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잘 버는 사업이 쫙 분리되면 투자자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결국은 이 분할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가져올 불확실성과 리스크, 그리고 강력한 브랜드 자산과 잠재적인 가치재 평가라는 기회, 이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기업을 쭉 살펴봤습니다. 펩시코, 컴캐스트, 크래프트 하인즈 모두 기술주 중심지로 알려진 나스닥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소비재 대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고요. 네. 근데 핵심은 이 세 기업이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다는 점인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고배당 저가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펩시코는 사업 다각화라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핵심 시장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는 있지만 이 성장세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고요. 네. 펌캐스트는 케이블과 인터넷이라는 핵심 사업이 구조적으로 좀 하락세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지만 대신 막강한 컨텐츠 파워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으로 이걸 좀 만회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크라프트 하인중은 가장 높은 배당률과 좋은 브랜드를 가졌지만 회사 분할이라는 엄청난 불확실성, 그리고 최대 주주인 워렌 버핏의 우려라는 변수가 또 크게 작용하고요. 기회와 위험의 모습이 다 제각각인 겁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높은 배당률이라는 숫자, 그 너머를 가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 모델은 계속 유지가 가능한 건지, 경영진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같은 본질적인 것들을 다 따져봐야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오늘은 이렇게 나스닥에서 만난 좀 뜻밖의 고배당주 3인방이죠. 펩시코, 컴캐스트, 크래프트 하인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의 매력과 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참 흥미로운 회사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배당 수익률이나 뭐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그런 숫자로 나타나는 재무 지표 말고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아주 깊은 애정이나 충성도 같은 거요. 혹은 펩시코가 했던 다각화나 크래프트 하인즈가 하려는 분할 같은 경영진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들.
심지어는 워렌 버핏 같은 아주 상징적인 투자자의 의견 같은 이런 요소들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과연 얼마나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회사들처럼 시장에서 잠시 좀 소외된 것처럼 보이는 주식들을 만났을 때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자체가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을